자, 이 시간에는 어제 28일 날 있었던 지방 7급 행정학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 7급은 약간 7급 수험생들을 좀 무시했다고나 할까요? 좀 실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그렇게 꼭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의 너무 좀 평이한 그런 출제였어요. 그래서 한 문제 빼놓고는 9급, 거의 9급 수준? 그래서 다 맞은 사람도 많았고요. 하나 정도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이유는 기출문제의 비중이 일단 난도가 중수준의 난도들이 문제가 많았고, 하도 좀 있었고, 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좀 어렵다 느껴지는 게 딱 2개밖에. 보통 우리가 좀 7급 수준 하면 상으로 느껴지는 게 한 7, 8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중의 비중이 너무 좀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중이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가 변형된 그런 건데,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이 위주로 공부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약간 실력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좀 뭐 다 맞힌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조금 두세 개 또 틀린 분도 있을 거고, A급에서 많이 나왔어요. A급, B급에서. 25%가. 그리고 기출 변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70%가. 신경향이 한 대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한 문제 빼놓고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보면 이제 6장, 화학류 편에서는 이제 전자정보 이런 데서는 아예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서너 문제로 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 자치론에서 하나 정도 더 나와서 3개 정도. 문제를 볼게요.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직위불재 특징이 아닌 거. 1번, 전문성. 2번, 직무급. 3번, 개방형. 개방형은 맞는 말이죠. 근데 수평적인 융통성이 없잖아요. 직류, 직렬, 직군 이 제한 때문에 수평적으로 이동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융통성이 없지만 특히 수평적인 융통성은 없는 거예요. 수직적인 이동은 용이하죠. 3번이 틀려요. 4번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가 없어지면 직무가 폐지되면 사람도 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개방형이고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런 문제가 거의 한 90%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요즘 7급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평가하겠다? 잘못된, 완전히 과소평가. 이거 다 수업 때 수없이 했던 기본적으로 직무 중심이에요. 직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나갑니다. 2번, 임마누엘 사바스가 재화를 구분한 거, 4가지 재화, 그런 거 옳지 않는 건. 자, 시장. 원래 시장이 공급해야 되는 거지만, 약자 보호나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잖아요. 뭔지? 가치제 때문에. 2번은요. 공유제 비급. 공짜니까 마구 이용하잖아요. 비용 지불도 안 하고. 공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제 비극이에요. 3번 어때요? X의 비율이라는 것은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효율 현상인데, 요금제는 자연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철도청, 최신부 이런. 근데 지금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 위주로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화 4가지를 이렇게 구분했다면 얘는 정부가, 얘는 공기업이, 얘는 시민단체가, 얘는 시장이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공급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2번째 줄이 틀린 거죠.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공기업이 대부분 공급한다. 사는 집합제가 공공재잖아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익을 본 사람한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재화의 유형, 공공재, 민간재, 요금재. 이게 자연독점 섞기에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기업이 공급을 합니다. 자, 3번 행정가치. 옳은 거는 했네요. 자, 가회성. 그렇죠. 불확실한 행정 상황에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대비해서 적신한창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이건 맞겠죠. 얘는 과정설, 얘는 사회적 능률. 우리 반대되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바꾼
아주 초보적인 여러분들을 무시한 그런 출제예요. 다 그렇잖아요. 수직이죠, 수직. 4번. 자, 이 말은 어떨까요? 박스 안에 행정의 격언이라는, 제가 이런 말은 드린 적이 있어요. 고전기 때 나왔던 그 전문성의 원리, 뭐 명령 통일의 원리, 이런 고전적인 조직의 원리, 원리학파, 이게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 사이먼이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그리고 원리들 간에 모순도 많다. 이건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 이게 1946년 행정의 격언이라는 논문에서 사이먼이 고전기 학자들이 비판했던 거예요. 니들은 과학도 아니야. 과학도 아니야. 형식적 과학이에요.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행정학. 니들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야, 기술.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사이먼이 고전기 행정학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답이 4번. 나머지는 다 관계없는 말을 해놓은 거예요. 4번. 그러니까 사이먼이 1945년에요. 행정 행태론이라는 대표적인 걸작을 쓰고 그 이어서 1946년에 고전기 행정학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이다. 그래서 행정의 격언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좀 참신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5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모두. 이게 보면 약간 뭐 추론형으로 되긴 한데, 감액을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그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할 때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관을 물은 거예요. 헌법상 독립기관하고 플러스 감사원이죠. 5개. 기억? 니은이에요. 얘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헌법상 독립이 아니라 그냥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 2조에 의해서 인정된. 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니에요. 이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얘들은 헌법상 독립기관. 1번. 자, 이게 이제 신경향 문제인데, 뭐, 시도는 좋았으나, 아쉽게도 행정학의 영역을 다소 벗어나버린, 굳이 이렇게까지 벗어난 문제를 꼭 낼 필요가 있어요. 행정학 범위에 들어있는 좋은 신경향 문제도 많은데, 굳이 이런 문제를 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그런데 이런 게 무슨 행정학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주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는데, 주주자본주의는 그 회사의 주인은 주식이다. 주주다. 주주가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데, 경영 목표가 이제 짜여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기업이라는 거는 주주를 중심으로 통제하고, 뭐 종업원 지주제도처럼 종업원들이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자, 뭐 시민단체나 정부나 환경단체나 뭐 이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 주식회사들이 사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정부, 심지어는 공동체 전체가 이거를 감시해야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요. 주주들의 단기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사회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그런 목표, 이런 것까지를 강조하는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주의고요. 시장주의. 요거는 공동체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옳지 않는 거. 1번. 맞잖아요. 2번.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는 시장 질서나 주주들이 다 규율하면 되는 거지. 그 외적인 사람들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번. 이해관계자는 공동체로 하나에. 이해관계자가 고객, 근로자, 그다음에 시민단체, 정부, 공동체, 사회 전체가 다면적인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겠죠?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질만 살짝 아신다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행정학의 범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이거는 주주자본주의예요. 단기,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주주들의 단기 이득, 단기 업적을 중시하는데 이거는 주주자본주의예요. 4번이 틀렸네요.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일회성 문제예요. 오발탄이에요. 오발탄. 그러니까 조금 난도가 높고 신경향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행정학 범주에는 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야 될 텐데 이건 조금 너무 생뚱맞아요.
정리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보나 마나예요. 단기, 장기, 주주, 공동체. 시장주의나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고, 이거는 공동체주의적인 사고예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는 시장주의자 하이에크, 혹은 케인즈. 우린 늘 하이에크, 프리드만, 케인즈 했더니.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장에 다 맡겨야 된다. 시장 질서에. 이건 아니다. 공동체가 감시해야 된다. 7번. 주민참여제도. 옳은 거 참 건데, 1번은 주민투표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딱 한 조문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발의 절차, 투표 절차, 발의 요구, 요거는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주민투표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단체장한테 감사총괄이 아니라 상급 단체장이나 주무장관한테 한 거죠. 3번은 주민소송제도가 2021년 자치법 전면 개정될 때 도입됐다고요? 이미 그 전에 2006년, 그리고 우리가 도입 연도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청구제도는 1999년,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송은 2006년, 주민소환은 2007년.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3번 틀린 거죠. 4번은 비례대표는 제외니까 안 틀려. 이게 7급 수준 아니에요. 8번. 동기론.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은. 답이 뭐였을까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엘더퍼의 이해하지. 좌절하면 퇴행할 수도 있다. 이걸 가미한 거죠. 허즈버그. 이게 직무 환경이 개선되는 거하고 실제 성취감이 충족돼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하고는 그게 요인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위생요인이에요. 이거는 동기요인, 만족요인. 3번, 애담스의 공정성. 불공평을 지각할 때, 느낄 때 그 불공평을 제거하는 쪽으로 동기 유발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불자가 들어가 줘야 돼요. 공정하다고 느낄 때, 만약에 불자를 빼고 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공정할 때는 동기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오니까 불자가 들어가요. 이게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가끔 나와요. 보상의 공정성이 동기부여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 동기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동기 유발을 시켜준다. 그거는 불공정을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4번은 틀렸네요.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과 성과 사이에도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이나 자질이나 역할 인지 같은 것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기대이론에 밀려서 한동안 그 수면 밑에 갇혀 있었던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에요. 이게 좀 고난도 때는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어 나온 거예요.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 자, 우리가 그 해설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해설에는.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만족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피드백 돼가지고 노력에 영향을 주는데, 노력과 성과 사이에 개인의 능력, 특성, 자질, 역할 인지 같은 것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과가 많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자,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 맞죠? 정확히 맞죠? 피드백 때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 특히 노력과 성과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역할 인지, 능력, 특성 이런 거. 정확하게 이거는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번에 분쟁 문제네요. 지방자치단체 분쟁. 옳지 않는 거 했습니다. 답은? 자, 일단 1번에 보시면은 분쟁이 생기면, 직권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공익을 현저히 저해야 한다.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직권으로 신청 없이도 직권 조정 가능합니다. 2번 어때요? 직무이행명령 발동합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3번은요. 물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 밑에 설치하는 게 맞지만, 자, 시도하고 기초단체 간에 분쟁이 생겼다. 그럼 시도도 당사자가 되는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안 되네. 이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행안부 장관이 조정하는 거예요. 광역과 기초잖아요, 이게요. 동일한 광역단체 안에 있는 기초단체일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시도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시도와 기초이거나 또는 시도와 시도 간이거나 이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예요. 그래. 일이 가야 돼요, 일이. 이 경우는 일이 가야 돼요. 자, 지방간, 중지간.
동일 시도 내의 기초간, 기타. 이 기타에 방금 해당하는 거예요. 광역과 기초간에 또는 광역과 광역간에 그다음에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간에 이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분지, 이거는 중앙분지. 뭐 행안부 시도의사, 구속력도 있고 직권정도 가능합니다. 네, 중지관은 이제는 행안부도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거는 구속력 직권 조정이 안 돼요. 자, 10번 문제가 이제 약간 좀 난도가 있었던 문제고 좋은 문제고 이 문제는 저는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 7급이요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항상 조금 어렵게 나오기를 늘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거지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퀸의 경쟁 가치 모형 이게 통합 내인 체조잖아요. 통합 내인 체조. 외부냐, 내부냐, 유효냐, 통역. 이걸 가지고 네 가지 모형을. 이게 효과성 평가 모형이기도 하고 조직 문화 모형이기도 해요. 그 평가 모형에 따라 문화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맞고. 일단 디귿을 먼저 볼게요. 요건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 이론인데, 레빈이라고도 읽고, 루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행정을 개혁할 때 단계가 현재 상태가 잘못됐다면 일단 녹여야 돼요. 변화시키려면 녹이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다시 올려야 돼요. 해빙, 변화, 그 다음에 재결빙. 기본 3단계를 거죠. 이건 당연히 맞는 말. 근데 니은이 맞냐 틀리냐. 홉스테드 조직 문화 차원을 5가지 차원으로 가지고 나눈 거 우리 압축에서도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기출 때도 했던 내용인데요. 권력 거리가 하나의 장남 계불 권력이잖아요. 장남한테 권력 준다고 개뿔이나 장남 계불 권력. 권력 거리가 크다는 거는 상하 간의 어떤 권력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거를 쉽게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쉽게 수용하는 그런 문화는 권력 거리가 큰 문화예요. 큰 문화. 이렇게 되면 권위주의가 돼요. 권위주의.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따라야지. 이게 수능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권력 거리가 작으면요. 크지 않으면은 이게 민주주의 문화가 돼요. 수평대등한 문화가 돼요. 수평대등한 문화. 그래서 크게 되면 이게 그 조직이 집권화가 돼요. 그리고 불평등이 만연돼요. 불평등, 권위주의, 직권. 근데 이건 반대, 평등주의, 분권. 그러니까 얘가 틀립니다. 크다고, 크다. 지금 큰 문화라고. 권력거리가 크다. 여기에다가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냐, 개이냐, 장기냐, 단기냐,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느냐, 뭐, 안정보다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5가지 차원의 문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9급도 나올 수 있어요. 홉스테드는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 압축 때도 좀 정리하셔야 되고. 요번에 해경 간부 문제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해경 간부는 40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홉스테드 이 문제가요. 제대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제대로.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홉스테드 문화차원. 장남 계불 권력이에요. 장남 계불 권력. 권력 거리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권위주의 민주주의. 네, 개인 대 집단. 집단간의 결속력이 막 강조되는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 개인주의, 집단주의. 네, 불확실성. 그걸 회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건 못 참는 거예요. 모든 걸 확실하게 해놓으려는 안정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안정주의예요. 이거는 변화를 수용하고 불확실성을 즐기는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변동주의. 남성 대 여성. 남자 여자는 역할의 차이가 크다. 남자 할 일 따로 있고 여자 할 일 따로 있다. 크게 인정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남성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성 중심주의. 그 다음에 멀리 보면 이게 장기주의가 돼요. 미래주의. 가까운 것만 보면 단기주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론이에요. 이 홉스테드가요, 1970년대인가 60몇 년도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3개국을 직접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53개국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에 어느 하나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 다음에 집단주의.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안전제일주의, 무산주의. 그 다음에 단기주의. 멀리 못 봐요. 자, 이거는요.
논란이 53개국 중에 28위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53개국 중에 28위 순서면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애매한 거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높은 걸로 지금 평가를 했고요. 어떤 학자는 낮은 걸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체로 남성성이 높은 걸로, 우리가 예측하시겠지만 남성성이 조금 높은 걸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성성이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요번에 해경 문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주 이게 깊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어쨌거나 호스트에 대한 문화 차원 이론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11번.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의 도표에다가 여러 평정 요소와 평정 등급을 다 구성한다. 그 다음에 요소별로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한다. 근데 자의적인 해석이 가나요? 평정 요소의 선적이나 등급이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입니다. 현대조직론 옳지 않은 거 1번. 거시조직론을 기본적인 걸 물은 거예요. 이것도요. 자원의존 이론은 피동적인 변조를 안 본다. 임의론이니까 능동만. 조직권 생태론은 피동이잖아요. 조직이 살고 죽고 하는 원인을 환경에 대한 적합도에서 찾는 거예요. 혼돈 이론. 혼돈. 조직 환경이 불확실하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직접 연구하자는 건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거냐,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는 구체적인 한계가 있다. 또 맞는 말이고요. 4번요. 상황 적응 이론은 개별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규기환에 따라 조직의 설계 방법이나 다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베스트 원 웨이는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리고 없다.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그게 바로 개별 조직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다 전략과 구조가 다르게 설계된다는 거예요. 네, 13번 공무원의 임용 옳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1번.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임용된다. 임용박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임용박대. 그 다음에 2번요. 기준타항도 맞네요. 3번요. 예, 통상 근무 시간이 40시간보다 짧게 15에서 35시간까지 근무한 제도 있잖아요. 이게 단기 임용 근무 제도고, 정식 명칭은 시간 선택 근무제입니다. 이게 시간 선택. 그 국가공무법에 아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 4번. 15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있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면제 주거나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정식 발령받기 전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처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았다. 그런 기간 다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임기제 같은 경우는 15가 없어요. 모든 공무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없다. 틀렸습니다. 4번 공직윤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익신고자. 그런데 그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막 유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형사처벌이에요. 맞고. 2번 어때요? 외국에서 훈장이나 영예, 중요 포장받을 때는 단체장, 지방직이니까 지방직, 지금 지방공무원 단체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은 국가냐 지방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 대통령 허가예요. 다 대통령 허가예요.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이선제 주치행 있잖아요. 이선제 주치행, 주식배기 진탁, 이해충돌 방지. 그 다음에 4번. 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재산 등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은 4급 이상이고, 4대 총소장. 등록은 4급이고, 공개는 1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대통령. 15번. 지방재정 옳지 않은. 우리 재정 자립도, 자주도, 뭐 재정력 지수 이것도 수없이 했던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1번 자립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재정력과는 다르죠. 재정력은 재정 규모잖아요. 의존재원도 다 포함되잖아요. 이거는 자주재원의 비율만 얘기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맞고. 2번 자주도는 일반에게 총세에 비해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일반 재원. 자체 수입이나 자주 재원이나 이거 뭐 같은 말인데 이거가 아니라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재원에다가 플러스 보통 교부세 같은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자주도인데 이거는 보통교부세 교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보통교부세를 줄까 말까 기준은 뭘로 결정해요? 재정력 지수로. 기준재정 수요 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1보다 안 되면 그런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주는 겁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 여부 판단 기준은요. 재정력 지수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이게 아니라 일반 재원.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재정력 지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1인당 세 부담액이 일정해야 그 지방 세입 구조가 안정성을 띠게 돼요. 안정성을. 이건 뭐 중요한 질문 아닌데요. 2번은 완전히 틀린 말. 재정 규모, 자립도를 반영을 못한다. 재정 자립도, 이건 재정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기준재정 수요 분의 기준재정 수입.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게. 요게 재정 자주도예요. 자립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16번 옳지 않은 거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내잖아요.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결산 일정을 종합적으로, 예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물은 문제예요. 요거는 예산 편성 단계 중에 5월 말까지 요구서 제출한다. 이거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출한 다음에 의결되기 전에 내용의 일부를 수용할 때 수용예산 맞죠? 국회 넘어가면 이제 심의 절차가 예비심사를 어디서 해요? 예결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 해부되잖아요. 바뀌었어요. 예결 특위하고 상임위원회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감시 예종본이죠. 감시 예종, 국정감사, 시정연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 다음에 예결위 종합심사,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은 본회의 의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결산은요,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넘어가고, 감사원이 다시 기재부장관에게 넘겨준 게 5월 20일까지고, 국회로 넘어가는 게 5월 말까지죠. 이거는 결산 일정이고, 예산 심의 일정이고, 예산 편성 일정이고, 예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내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17번, 대안탐색. 대안탐색.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해봤던 정책 대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썼던 정책 같은 걸 이제 참고로 활용하는, 벤치마킹하는, 그거는 점중주의 전략이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건 합리주의 모형. 점중주의는 기존의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2번. 다른 정부의 대안을 고려할 때는요, 문화적 토양이나 맥락이 같은지를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면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도의 정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편성, 특수성. 보편성은 어떤 제도가 제도를, 나라를 초월해서 여기저기 다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게 보편성이에요. 이건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맥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특수성.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도입을 하되,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우리 실적에 맞게 도입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편성과 특성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특수성 때문에. 이질적이 아니라 동질적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동질적인.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겠죠. 브레이스토밍이 될 바에 질적인 방법. 18번 정책의 유형. 옳은 거는 자, 로이는 배구 규제로 나눈 사람인데 이 내용이 뺏어다가 넘겨주는 건 이건 재분배죠. 분배가 아니라 재분배. 자, 2번은요. 리플리는 분경보제를 나눴는데 경쟁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이권을 주면서 통제하는 거고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 제약을 가하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반 대중,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집단 행동을 규제하는 거.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한 규제. 네, 3번 아몬드와 포엘은 상추분규를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민간으로부터 어떤 인적물질 자원을 부담시켜서 끌어들이는 이거는 추출 정책이죠. 추출. 상징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4번 지문. 로이를 비롯한 정책 유형론은 정책 그 유형 분류 기준이 포괄적이지도 않았고 배타적이지도 않았고 또 하나
구체적이지도 못했다. 이거 세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들었잖아요.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포함하지도 못했고, 배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중복 없이 다 나눈 것도 아니었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조금 추상적이었다. 그 세계를 충족을 못 시켰어.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희 강의 쭉 들은 사람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2번만 맞고 다 틀렸죠. 이 보호적 규제는요, 이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을 설정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작업장 안전 규제, 뭐 식품 위생 규제, 환경 오염 규제. 뭐. 자, 19번 정책평가 설계 옳지 않은 거. 사후에 테스트를 해서 비교 집단을 선정하면 그거는 동질적이지는 않아요.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의 설계가 되는데 이게 준실험 방법입니다. 준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진실험만큼 높지 않잖아요. 훼손될 수 있다. 진실험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해서 실험을 해도 통제 집단 구성원이 실험 집단 구성원 행동을 모방하거나 정책이 누출 오염되면 그것도 내적 타당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실험이 준실험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거예요. 훼손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3번.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이건 준실험이죠. 준실험. 그런데 진실험과 같은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비교적 자연스럽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조금 더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진실험이 내적 타당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죠. 준실험이 진실험 같은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준실험의 약점은 내적 타당도예요. 내적 타당도.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 동질성이 없는 게 준실험, 있는 게 진실험. 내적 타당도는 아래로 갈수록 높고 내적 타당도나 실행 가능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고. 마지막 20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정보모 평가제도 중에 중지특공의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보시면 이게 주체를 다 바꿔놨어요. 평가 주체를. 1번은 뭐냐면 이게 미심쩍을 때 위원회가 이게 그 정보모 평가위원회죠. 정보모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총리입니다. 총리. 자체평가 결과를 총리한테 보고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총리가 미심쩍다 싶으면 그 정보모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체가 틀린. 그 다음에 2번요. 네, 이거 맞습니다. 합동평가위원회하고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민간인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위원장을 2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특정평가인데, 특정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하나요? 총리가 직접 합니다.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걸쳐있는, 즉,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은, 이거는 총리가 직접 특정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주체가 이런 거 바꾸는,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총리, 이거 막 바꾸잖아요. 4번. 국가가 위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하는데, 합동평가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총리가 아니라 바뀌어요. 행안부 장관. 얘 둘도 바뀌었고 2번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시험이 다 끝나는데요. 이제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아쉬운 분들은 이제 1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올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조금 더 이제 위로와 격려와 수고했다는 그런 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올 지방지 7급 시험은 그렇게 썩 변별력은 좋지 않았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만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